그들은 그가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했다. 훈장을 받은 상사, 먼 타국의 전장에서 먼지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심장 박동마다 생명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어떤 기계도 흉내낼 수 없는 존재가 있었다. 그의 K9 파트너. 강바람. 이어진 일은 어떤 훈련 매뉴얼에도 쓰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날것의 본능이었고 기적이었다. 이건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다. 깨지지 않는 유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는 사랑의 이야기다. 트라우마와 충성, 그리고 운명을 다시 쓴 네 발의 영웅에 대한 여정이다. 두 번째 기회, 헌신의 힘, 그리고 눈물과 미소를 동시에 선사하는 이야기를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전 세계 어디서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사람과 개의 이 유대가 얼마나 멀리 퍼져 있는지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한반도 외곽의 분쟁 지역, 강원도 철원 근처의 뜨거운 태양은 단순히 뜨겁지 않고 고통을 준다. 방탄복을 뚫고 노출된 피부에 파고들며 침묵마저 압력소처럼 만든다. 적대적인 마을 외곽, 좌표로만 알려진 곳에서 김민재 상사는 단단한 눈빛과 장비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5번의 파병은 그를 세월보다 더 늙게 만들었다. 전장은 그의 청춘을 앗아갔고 암은 그의 아내를 앗아갔다. 그에게 남은 건 강바람뿐. 여전히 집처럼 느껴지는 유일한 존재였다. 강바람은 단순한 K9 부대원이 아니었다. 그는 가족이었다. 6살이 셰퍼드, 거짓과 긴장, 공포를 꿰뚫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개. 사람들이 머뭇거릴 때 강바람은 본능을 믿었다. 다른 이들이 뒤로 물러설 때 그는 앞으로 돌진했다. 그들은 강바람을 민재에게 배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해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유대는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험받을 것이었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민재는 뼛속까지 그걸 느꼈다. 뭔가 맞지 않는 침묵. 강바람의 몸이 그의 곁에서 긴장했다. 귀가 앞쪽 소리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이런 상황에 훈련받았다. 탐지, 폭탄, 죽음, 먼지 아래에 묻혀있는 것들. 그리고 그 순간 강바람이 멈췄다. 몸을 뻣뻣하게 하고 낮은 으르렁 소리와 함께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걸로 충분했다. 멈춰. 민재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강바람이 앞으로 나아가더니 멈췄다. 모래를 조심스럽게 테스트하며 그리고 거기 있었다. 반짝임, 진동, 강바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무언가. 정밀하게 숨겨진 IED, 급조폭발물. 강바람의 반응이 없었다면 부대의 절반은 산산조각 났을 것이다. 안도가 채 자리 잡기도 전에 새로운 위협이 침묵을 갈랐다. 저격수의 총성이 공기를 갈랐다. 강바람을 몇 센티미터 차이로 빗나갔지만 민재의 옆구리를 맞췄다. 세상은 느려지지 않았다. 무너졌다. 민재는 땅에 세게 쓰러졌고 그 충격에 강바람마저 움찔했다. 그의 제복에 피가 번졌다. 부대원들은 엄폐물로 흩어지며 서로에게 소리치고 저격수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강바람이 본 건 먼지 속에 가만히 누운 그의 파트너뿐이었다. 그는 짖지 않았다. 당황하지 않았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주둥이로 민재의 어깨를 밀었다. 낮게 낑낑거렸다. 또 한 발이 총성이 울렸다. 강바람은 민재를 보호하듯 상처 위에 몸을 덮었다. 마치 위지만으로 출혈을 멈출 수 있을 것처럼. 잠시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강바람이 떠나지 않고 민재가 깜빡이며 깨어나려 애쓰는 숨막히는 정적뿐.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다. 민재의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깨진 필름처럼 깜빡이며 병원 침대에서 창백하고 사라져가는 그의 아내. 그녀의 마지막 말, 스스로를 닫지 마. 누군가를 받아들여. 비록 그들이 너와 같은 언어를 말하지 않더라도 강바람은 말이 필요 없었다. 그는 그 언어였다. 그가 민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멀리서 총성이 계속되었다. 부대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민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세상이 미끄러졌다. 시야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졌다. 강바람이 날카롭게 짖더니 또 한 번, 그리고 번개처럼 뛰쳐나갔다. 그는 혼란 속으로 위험을 피해 달아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도움을 향해 달렸다. 민재의 몸 주위에 먼지가 가라앉기도 전에 강바람은 임무를 띈 유령처럼 지평선으로 사라졌다. 그는 이 다음 부분에 대해 훈련받지 않았다. 명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었다. 그는 약속을 따랐다. 그리고 이어진 일은 우리가 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시 쓰게 만들었다. 계속 지켜봐. 강바람이 다음에 하는 일은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테니까.
사막은 전쟁의 잔해와 누구도 간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로 뒤덮인 용서 없는 흉터처럼 넓게 펼쳐져 있었다. 강바람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렸다. 뜨거운 모래에 발바닥이 타들어가고 폐는 헐떡였으며 근육은 매 발걸음마다 강하게 당겼다. 하지만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위험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파트너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기회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뒤로는 총성의 메아리가 희미한 고동으로 사라졌다. 앞에는 기지로 돌아가는 길이 파편, 폭탄 구덩이, 보이지 않는 적의 위협으로 가득했다. 강바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참호를 뛰어넘고 부서진 울타리를 지나쳤다. 본능만이 그의 유일한 안내자였다. 매 발걸음은 긴박했다. 매 초는 시간과의 전쟁이었다. 이건 단순한 충성이 아니었다. 가장 날것의 순수한 사랑이었다. 기지까지 절반쯤 왔을 때 강바람의 마음, 걔의 기억 방식이 어떻든 민재를 처음 만난 날로 되돌아갔다. 그는 군견으로 태어난 게 아니었다. 강바람은 경상북도 안동의 폐차장 뒤에서 발견되었다. 반쯤 굶주린 채로 울타리에 으르렁거리며 대부분은 그를 짐으로 봤다. 민재는 두 번째 기회를 봤다. 어쩌면 둘 모두에게. 그때 그는 더 젊었고 아직 표면 아래로 피가 흐르는 비극을 겪은 직후였다. 아내의 죽음은 그를 산산조각냈다. 강바람은 그가 다시 신경 쓰기로 선택한 첫 번째 존재였다.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다. 더 이상 혼자 느껴지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야생적이고 도전적인 폐차장계는 기지 외곽을 향해 철조망을 뛰어넘고 있었다. 파편에 스친 뒷다리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기지 근처에 다다르자 경비병들이 소리쳤다. 그리고 그를 알아봤다. 혼란이 터졌다. 강바람은 날카롭고 반복적이며 미친 듯이 짖었다. 그는 원을 그리며 돌다가 병사에게 달려가 바지 다리를 물고 다시 온 방향으로 뛰었다. 이제 막 3주차인 19살이 이등병 박준영은 강바람을 마치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듯 쳐다봤다. 뭔가 잘못됐어. 그가 속삭였다. 저 혼자 돌아온 적은 없어. 그걸로 충분했다. 규정을 무시하고 이등병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가장 가까운 부대를 잡아 비상게이트를 손으로 치며 소리쳤다. 지금 저를 따라와. 강바람은 인간들이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뛰쳐나갔고 그들은 혼란 속에서 그를 쫓았다. 험비가 굉음하며 타이어가 흙을 파고 병사들은 소총을 움켜쥐었다. 무엇을 찾게 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 개가 혼자 왔다는 건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다. 한편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민재는 미끄러지고 있었다. 열기가 그의 피부를 태웠다. 시야가 이상한 형태와 섬광으로 흐려졌다. 그는 다시 아내를 봤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들판에 서서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그 이미지는 사라지고 강바람의 먼 짖는 소리로 대체됐다. 마치 그의 영혼에 꿰매어진 것처럼. 그는 아직 떠나지 않았다. 차량 행렬에서 한 병사가 무언가를 발견했다. 강바람이 이끄는 능선 너머로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충격이 왔다. 적의 사격으로 폭발한 매장된 지뢰가 땅을 천둥처럼 흔들었다. 험비가 급정거했다. 강바람도 멈췄다. 이제는 날카롭고 패닉에 찬 울부짖음으로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듯했다. 박준영이 입을 바짝 마른 채로 내렸다. 저희에게 뭔가가 아직 저기 있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가 말했다. 누군가가 아직 저기에 있어. 강바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눈은 앞을 고정하고 꼬리는 뻣뻣하며 몸은 긴박함으로 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개의 질주에서 훈련이나 논리를 넘어서는 더 깊은 무언가로 촉발된 구조 임무로 바뀌었다. 놓치지 마세요. 강바람이 그들을 이끄는 곳은 기지 전체를 뒤흔들 것입니다. 공기는 연기와 타버린 모래 냄새로 무거웠다. 차량 행렬이 능선을 넘자 그들의 부츠는 유령이 나올 것 같은 지형을 밟았다. 폭탄이 터진 구덩이들, 잊힌 전투의 뼈처럼 땅에 박힌 뒤틀린 금속. 하지만 강바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다리는 정밀하게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고 그의 코는 혼란을 뚫고 레이더처럼 가장 중요한 생명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멈췄다. 귀가 쫑긋 서고 몸이 얼어붙으며 날카로운 짖음 한 번을 냈다. 이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었다. 외침이었다. 여기야. 박준영이 목에 걸린 심장을 안고 앞으로 달려갔다. 강바람이 앞서 달려가 느슨한 흙을 미친 듯이 긁었다. 병사들은 흩어져 방어선을 형성하며 생명의 흔적 혹은 더 나쁜 것을 찾기 위해 눈을 훑었다. 갑자기 바람을 가르는 희미한 신음이 들렸다.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강바람이 먼저 들었다.
그는 배를 깔고 무너진 구조물 아래로 기어들어가 잔해 속에서 살짝 보이는 위장복 소매를 이빨로 끌었다. 위무병 이리 와. 누군가 소리쳤다. 팀이 행동에 나섰다. 삽, 손, 무엇이든 파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강바람은 좁은 원을 그리며 서성였고 사랑이 이를 위기에 처했을 때만 나올 수 있는 초조한 에너지로 낑낑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드러냈다. 김민재 상사, 의식불명, 창백하며 제복은 피로 젖어 있었다. 그는 죽지 않았다. 하지만 간신히 살아있었다. 위무병이 무릎을 꿇고 경동맥에 손가락을 댔다. 맥박이 있어. 그가 말했다. 약해. 지금 움직여야 해. 강바람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축 늘어진 팔 아래 머리를 밀어넣고 들것이 나올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누구도 그가 없이 그의 파트너를 들어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의 털은 엉겨붙어 흙과 마른 피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집중되어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가 이 순간이 자신의 순간임을 아는 듯했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구조 헬리콥터 안에서 프로펠러가 머리 위에서 포효하며 위무병이 민재의 생체 신호를 안정시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할 때 강바람은 그의 곁에 누워 그의 뺨에 코를 댔다. 한 위무병이 눈을 크게 뜨며 속삭였다. 이런 건 처음 봐. 20분 전에 죽었어야 했어. 적애가 그를 여기 붙잡고 있어. 헬리콥터가 이륙하며 생명과 죽음의 무게를 싣고 하늘을 갈랐다. 강바람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민재의 곁에 붙어 마치 순수한 의지로 그의 심장이 계속 뛰게 만드는 듯했다. 어쩌면 실제로 그랬을지도. 야전 병원에 도착하자 혼란과 긴박함이 맞부딪혔다. 외상팀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이 본 건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살아있을 리 없는 남자와 의사들이 기계 위로 소리칠 때도 떠나지 않는 K9. 3명의 병사가 강바람을 부드럽게 끌어내야 했다. 민재가 문을 통해 수술실로 들어갈 때 하지만 그때도 강바람은 울부짖었다. 너무 날카롭고 너무 날것의 소리라 간호사 한 명이 눈물을 흘렸다. 짖음이 아니었다. 애원이었다. 대기실에서 강바람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양문이 흔들리는 곳을 눈으로 고정했다. 병사들이 지나갔다. 간호사들이 속삭였다. 하지만 강바람은 움직이지 않았다. 밥을 주려 해도 물을 줘도 그는 기다렸다. 그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긴장은 그의 마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술실 안에서 민재의 심장이 멈췄다. 심박 모니터가 그 역겨운 단일음을 냈다. 하지만 주치의가 제세동기를 집으려는 순간 무언가가 움직였다. 손의 무의식적인 경련, 화면의 깜빡임, 돌아왔어. 간호사가 외쳤다. 나중에 누구도 설명할 수 없었다. 과학적 이유도 논리도 없었다. 단지 포기하지 않은 개와 모든 확률을 뚫고 가장자리에서 돌아온 남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 안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이어지는 건 남자가 깨어나는 것, 단순히 세상이 아니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단 하나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다. 세상은 급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조각난 빛, 기계의 쉬소리, 팔에 꽂힌 차가운 튜브로 돌아왔다. 그리고 소리, 사람 목소리도, 간호사의 속삭임도 아닌 익숙한 낑낑거림, 강바람. 민재는 아직 움직일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산산조각 나서 떨리는 손으로 다시 붙인 것 같았다. 그는 병원에 있었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어디? 독일? 한국? 모든 게 안개였다. 강바람의 존재는 단순히 진정시키는 게 아니었다. 밭이었다. 혼수 상태에서도 그의 파트너의 냄새, 침대 위의 머리 무게, 부드러운 숨소리가 민재의 마음이 갔던 어떤 깊은 곳에 다 그를 표면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날이 흐려졌다. 간호사들이 오가며 숫자를 기록하고 IV를 조정하며 낮은 뇌 활동과 최소한의 반응에 대해 속삭였다. 누구도 움직임을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바람은 더 잘 알았다. 그는 민재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가 마지못해 식기를 포기한 담요 위에 누워 전장이 끝나지 않은 듯 그를 지켰다. 그리고 패턴이 나타났다. 매일 밤 정확히 새벽 3시 17분 강바람은 일어났다. 그는 침대 옆에 뻣뻣하게 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동상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언가와 맞서는 듯. 간호사들은 이를 트라우마, 기업, 본능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야간 근무자들은 지켜보기 시작했다.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간호사 엘리, 이수진은 조용히 일지를 썼다. 그녀는 민재의 뇌 스캔을 추적했다. 매일 밤 강바람이 지킬 때쯤
스파이크가 있었다. 작은 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 의식의 깜빡임, 차트를 거스르는 패턴. 저게가 그를 깨우고 있어. 그녀가 어느 밤 동료 간호사에게 속삭였다. 약이 아니라 기억으로. 날이 주로 바뀌며 민재는 여기와 영원히 떠나길 거부하는 곳 사이에 매달려 있었다. 공허 속에서 플래시백이 소용돌이쳤다. 그의 아내 은영. 부엌에서 미소 짓고 비 속에서 웃으며 그가 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항상 그녀 곁에 강바람, 그의 끊임없는 그림자, 그리고 어느 밤 침묵, 새벽 3시 17분이 지나갔다. 으르렁도 움직임도 없었다. 강바람은 그냥 거기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그 밤 모니터가 평평해졌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응급팀이 모였다. 그들은 제세동기를 잡으며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뚫었다. 하지만 첫 충격 직전 기침, 민재의 가슴이 들썩였고 화면이 다시 빛났다. B, 스파이크, 생명. 이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서 있었다. 마치 그가 돌아오기 위해 싸운 것 같아. 방 밖에서 강바람은 이제 조용히 서 있었지만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의 꼬리가 살짝 흔들렸다. 그의 눈은 문에서 떠나지 않았다. 마치 그가 알았던 것처럼, 느낀 것처럼. 의사들은 이를 기적이라 불렀다. 나중에 신문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 불렀다. 하지만 가까이서 지켜본 이들은 진실을 알았다. 그 밤 강바람이 짖지 않은 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민재는 깊이 그의 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하지만 전투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는 깼지만 괴로웠다. 그리고 강바람이 다음에 직면할 것은 민재의 몸을 구하는 것보다 그의 영혼을 구하는 것에 더 가까웠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가 겉으로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바람이 다음에 할 일은 전문가들조차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거스르게 될 것이다. 깨어나는 건 극적이지 않았다. 숨을 헐떡이거나 눈을 크게 뜨는 깨달음도 없었다. 더 느렸다. 마치 바다의 가장 깊은 해구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폐가 타오르고 기억이 흐려졌다. 민재의 눈이 열렸지만 방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하얀 천장, 리드미컬한 삐 소리, 부드러운 신발을 신은 그림자들. 그는 깜빡였다. 그리고 그를 봤다. 강바람, 침대 발치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꼬리는 가만히 전쟁과 죽음, 침묵을 견딘 게만이 가질 수 있는 집중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말을 하려 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따끔거렸고 근육이 약했다. 하지만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손가락을 움직였다. 느리고 떨리며 강바람이 봤다. 순간 그는 침대 옆에 와서 민재의 팔에 머리를 비볐다. 그 단순한 접촉, 코가 피부에 닿는 것, 어떤 기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방에 가져왔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눈을 크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외쳤다. 반응했어. 한 명이 외쳤다. 움직였어. 걔를 봤어. 그 순간은 모든 기대, 모든 타임라인을 산산조각냈다. 몇 주의 정체가 한 번의 움직임, 한순간으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은 전부를 알지 못했다. 강바람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그를 주툭 깨우고 있었다. 다음 아침, 신경과 전문의 이지영 박사가 들어왔다. K9 보조 트라우마 회복의 드문 사례를 연구하는 명성을 가진 그녀는 민재의 스캔을 조용히 따라왔고 뭔가 특이하다고 의심했다. 이제 그녀는 직접 봤다. 저게는 단순한 테라피가 아니야.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가 열쇠야. 그녀는 새로운 검사를 지시하고 전문가들을 불러 민재의 모든 반응을 연구했다. 강바람은 단순히 기억을 촉발하는 게 아니었다. 냄새, 소리, 존재로 신경 경로를 재구축하고 있었다. 현실의 과학이 여기서 무언가 다른 것, 정량화할 수 없는 것과 만났다. 그들의 유대는 교과서적이지 않았다. 본능적이고 영적이었다. 민재가 천천히 목소리를 되찾기 시작했을 때 그가 처음 속삭인 거의 들리지 않는 단어는 강바람이었다. 그건 방 안의 모두를 무너뜨렸다. 간호사는 차트를 떨어뜨렸다. 이 박사는 잠시 너무 오래 눈을 돌렸다. 강바람. 그는 흥분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민재의 가슴에 머리를 얹었다. 마치 그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았던 것처럼. 날마다 민재는 나아졌다. 그는 여전히 약했고 창백했으며 온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의 안개는 걷혔다. 기억이 조각으로 돌아왔다. 아름다운 것, 잔혹한 것. 그는 은영의 목소리, 그의 손에 잡힌 그녀의 손의 느낌을 기억했다. 그는 저격수, 타는 느낌, 입안의 흙을 기억했다. 그는 포기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는 강바람을 기억했다. 그 개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을.
이 박사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작했다. 24시간 K9 접근, 분리 금지. 강바람은 일상 움직임을 돕기 시작했다. 민재가 똑바로 앉는 연습을 할 때 그의 다리 근처에 서서 일어나려 애쓸 때 균형을 제공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약이었다. 미디어가 이를 알아챘다. 독일 병원 침대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한 조용한 속삭임, 군인과 그의 개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파문은 시작되었다. 민재는 헤드라인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가 신경 쓴 건 한 가지. 그 침대에서 나와 강바람과 함께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어느 밤 강바람이 그의 발치에 쉬고 있을 때 민재는 천장을 향해 속삭였다. 넌 나를 위해 돌아왔지. 그렇지? 강바람이 몸을 뒤척이며 부드러운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잠들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민재가 아직 몰랐던 것,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전투가 다가오고 있었다. 총성도, 폭발도 없는, 하지만 상처는 그만큼 깊은. 다음으로 민재는 다시 걷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리뿐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의 침대 옆 탁자 위의 봉투에 숨겨진 미스터리. 그건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다. 병원 밖 세상은 계속 움직였다. 하지만 민재는 아니었다. 그는 강원도 춘천에 자리 잡은 재활센터로 옮겨졌다. 교통소리가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과 멀리서 훈련 중인 다른 군견들의 짖는 소리로 대체된 조용한 곳. 하지만 이건 평화가 아니었다. 여진이었다. 당신이 있고 싶어하는 곳을 떠올리며 땀에 젖어 깨어나게 하는 종류. 민재는 이제 도움을 받아 걸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류가 아니었다. 물론 지팡이와 복도에서 그를 안내하는 간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진짜 무게는 강바람이 짊어졌다. 민재와 보조를 맞춰 걸으며 몇 걸음마다 그의 영혼에 금이 갔는지 확인하듯 올려다봤다. 악몽은 매일 밤 오지 않았지만 올 때는 강렬했다. 강바람은 민재가 꿈틀거리기 전에도 신호를 알았다. 그의 호흡, 떨리는 손가락, 주먹을 쥐는 손. 강바람은 침대에 올라가 민재의 가슴 위에 누워 그의 심박이 조련사의 것과 동기화되며 영혼을 위한 살아있는 제세동기 같았다. 진전은 고통스러울 만큼 느렸다. 작은 승리마다 치료실 한 바퀴, 떨리지 않고 서기, 의심의 파도가 몰아쳤다. 민재는 단순히 움직이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게 아니었다. 살아가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그리고 그건 아팠다. 그는 강해야 했다. 상사, 보호자. 하지만 여기서 그는 허락 없이 찾아오는 기억에 시달렸다. 그의 아내의 목소리가 방 구석에서 메아리쳤다. 환각이 아니라 더 나쁘게 그의 심장을 유리처럼 긁는 침묵의 순간들. 최악은 고통이 아니었다. 수치심이었다. 어쩌면 그가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조용한 믿음. 어쩌면 이건 기적이 아니었다. 어쩌면 벌이었다. 하지만 강바람은 판단하지 않았고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치료 세션 동안 민재 곁에 앉았고 PTSD 그룹 토크 중 그의 의자 아래 누웠으며 예배당까지 글을 걸었다. 민재가 왜 가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그게는 그냥 알았다. 예기치 않은 돌파구가 왔다. 작업 치료 세션에서 민재는 테니스공을 건네받았다. 간단한 운동. 그들은 말했다. 쥐었다 놓기. 하지만 그는 얼어붙었다. 질감이 자네, 곡선, 무게를 떠올리게 했다. 그를 마을의 흙으로, 그의 피가 땅을 적시던 곳으로, 강바람이 그의 축 늘어진 몸 위로 짙던 곳으로 바로 끌어당겼다. 공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 강바람이 앞으로 나가 그것을 집어 부드럽게 민재의 무릎에 떨어뜨리고 앉았다. 그냥 앉아서 바라봤다. 혼란이나 긴박함 없이 그냥 존재로. 그 순간은 민재 안에 무언가를 부쉈다. 하지만 나쁜 방식이 아니었다. 빛이 균열로 스며드는 그런 부서짐이었다. 일주일 뒤 민재는 치료사에게 속삭였다. 지팡이 없이 밖에서 걷고 싶어요. 단 한 번만. 완전한 성공은 아니었다. 그는 중간에 비틀거렸다. 하지만 강바람이 그를 잡았다.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손 아래 부드러운 밀기, 꾸준한 시선. 그리고 민재는 다시 시도했다. 또 시도했다. 그리고 봉투가 왔다. 직원이 손으로 전달한 반송 주소 없음. 몇 년간 보지 못한 그의 부대 휘장으로 밀랍 봉인된.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메달이 있었다. 단순한 메달이 아니었다. 특별공로 십자훈장. 그리고 그 아래 작은 플래시 드라이브와 접힌 메모. 당신은 전부를 모릅니다. 당신은 그 일부만 겪었을 뿐입니다. 준비되면 이걸 보세요. 민재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의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그리고 강바람?
그는 민재의 다리에 기대 조용한 힘을 주었다. 그 임무에는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다. 강바람의 질주에는 본능 이상의 것이 있었다. 민재가 다음에 발견할 것은 그날을 어떻게 보는지뿐 아니라 영웅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다. 플래시 드라이브를 꽂을 용기를 내는데 3일이 걸렸다. 그것은 그의 나이트 스탠드에 살아있는 수류탄처럼 놓여 있었다. 작지만 그가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충격으로 가득. 하지만 그의 내면, 전쟁터로 흔들림 없이 걸어 들어가게 했던 그 무언가가 마침내 말했다. 지금 강바람은 언제나처럼 침대 발치에 누워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감지했다. 그의 귀가 꿈틀거렸고 그의 눈은 조용한 이해로 민재를 바라봤다. 그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화면이 깜빡였다. 군용 드론 영상이 로드되었다. 날짜가 모서리에 찍혀 있었다. 그날, 그 임무, 매복, 흙, 총알. 민재는 심장이 매 초마다 더 세게 뛰며 몸을 기울였다. 처음에는 그의 팀이 순찰 중인 모습, 조용하고 집중된 강바람이 익숙한 정밀함으로 땅을 킁킁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혼란, 저격수 사격, 그의 몸이 실이 끊긴 꼭두각시처럼 쓰러지는 모습. 그 부분은 그가 기억했다. 하지만 다음은 아니었다. 그는 충격 속에서 봤다. 강바람이 치명적인 사격 아래에서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모습. 병사들은 꼼짝할 수 없었다. 무전기 대화가 지직거렸다. 강바람이 한 번 짖더니 달렸다. 패닉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영상이 그의 경로를 따라 확대되었다. 그는 공개 사격을 뚫고 적진을 지나 안내 없이 2개의 길가 폭발물을 피했다. 그는 지원군을 정확히 매복 지점으로 이끌었고 민재의 몸에서만 멈췄다. 하지만 그의 숨을 앗아간 부분이 왔다. 강바람은 그를 다시 또 다시 원을 그리며 방패처럼 위무병들이 너무 느리게 움직일 때 짚고 한 병사를 소매로 끌어 민재의 피 흘리는 옆구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고 들것이 민재의 부서진 몸을 들어올릴 때 강바람은 지쳐 쓰러졌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부상당했다. 그는 부상당한 채로 그 모든 길을 달렸다. 영상은 헬멧 캠으로 바뀌었다. 숨을 헐떡이는 부대원이 말했다. 적애가 우리를 찾지 않았다면 모두 갔을 거야. 우리도 갔을 거야. 저는 그에게 내 목숨을 비쳤어. 민재는 위자에 기대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강바람의 털에 닿아 자신을 다잡았다. 더 있었다. 편지. 그의 전임 지휘관에게서였다. 김상사, 당신은 전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뢰밭에 대한 정보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들어간 지역은 안전하다고 표시되었지만 아니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부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죽음의 덫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은 알았습니다. 그는 당신만 구한 게 아닙니다. 나를 포함해 꼼짝 못했던 4명을 더 구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군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메달에 관한 게 아님을 압니다. 그가 한 일, 그리고 누구를 데려왔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입니다. 민재는 그가 흐느끼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그의 무릎에 머리를 얹을 때까지 그들 사이의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다. 강바람은 결코 인정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메달이나 박수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원한 건 단 하나, 살아있고 숨 쉬는 그였다. 그날 밤, 민재는 재활센터의 옥상으로 갔다. 플래시 드라이브는 여전히 그의 주머니에서 따뜻했다. 머리 위의 별들은 몇 년 만에 더 선명해 보였다. 그는 하늘에 속삭였다. 넌 나를 구했어. 꼬마야. 난 그 절반도 몰랐지. 다음 아침, 재활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그들은 요청을 받았다. 서울에서 열리는 공식 인정 행사. 둘 다 민재와 강바람. 민재는 편지를 보고 그리고 그의 반사를 봤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렸다. 그의 걸음은 여전히 비틀거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돌아왔다. 불꽃, 열정, 준비가 안 됐어요. 그가 치료사에게 말했다. 강바람이 방 구석에서 단호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짖었다. 민재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다음으로 민재는 낯선 이들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나라 앞에 설 것이고 그가 그 무대에서 말하는 것은 방 전체를 숨 막히게 할 것이다. 그날은 세계마저 숨을 멈춘 듯한 섬뜩한 고요와 함께 다가왔다. 서울은 빛나고 단정했지만 민재의 손바닥은 땀으로 젖었다. 그의 몸은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이건 재활이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노출이었다. 그리고 군중 속 빛나는 연단과 카메라 너머에는 장군들, 국회의원들, 생존자들,
낯선 이들, 강바람을 만난 적 없는, 하지만 어쩐지 그에게 빚진 이들이 서 있었다. 민재는 대기실에 서 있었다. 특별공로 십자훈장이 그의 가슴에 깔끔히 꽂혀 있었다. 금속은 무게가 아니라 기억으로 무거웠다. 제복에 부딪히는 금속 소리마다 죄책감, 고통, 자부심, 그리고 말보다 복잡한 무언가가 메아리쳤다. 하지만 강바람은 그의 맞춤 하네스를 입고 곁에 서 있었다. 그의 털에 빛나는 메달과 함께 차분했다. 집중했다. 늘 그랬듯 존재했다. 노크 소리. 올라갈 시간입니다. 민재의 숨이 멎고 무릎이 굳었다. 하지만 강바람이 그를 부드럽고 단호하게 밀었다. 흙 속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그 밀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게 아니었다. 상징적이었다. 강바람은 그가 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민재는 해야 했다. 그는 무대로 천천히 올라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군중이 일어섰다. 박수가 먼 천둥처럼 공기를 굴렸다. 플래시가 터졌다. 하지만 민재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그는 강바람을 봤다. 그리고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에 갈라졌다.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가 간단히 말했다.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도 쓰러졌습니다. 침묵이 다묘처럼 내려앉았다. 정확한 순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총알이 날고 피가 쏟아질 때 누가 곁에 있었는지는 기억합니다. 강바람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키며 멈췄다. 많은 사람들이 걔는 그냥 동물이라고, 충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행동한다고, 강바람이 한 건 단지 훈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눈이 이제 방을 훑었다. 하지만 말해보세요. 여러분 중 몇 명이 사랑하는 이를 구하기 위해 부상당한 채 전장을 질주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을 내렸다. 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은 울었다. 그는 시킨 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낀 대로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걸 했습니다. 그는 저를 짊어졌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라 그의 의지로. 민재는 손을 뻗어 강바람의 하네스에 손을 얹었다. 깼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내, 제 목적, 제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강바람은 제가 잊고 있던, 아직 제 안에 묻혀있던 것을 돌려줬습니다. 희망.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 메달은 제 가슴에 걸려있을지 모르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건 그의 것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입을 행운을 얻은 사람일 뿐입니다. 군중이 터졌다. 소리가 아니라 감정으로. 단순한 소리가 아닌 해방이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참전용사들조차 이제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20살도 안 된 손가락 2개가 없는 눈이 괴로운 젊은이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걔가 저 같은 사람도 구할 수 있을까요? 민재는 망설이지 않았다. 아니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걔가 당신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날 이후 민재와 강바람은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섰다. 그들은 안내자가 되어 재활병원을 방문하고 학교에서 강연하며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을 멘토링했다. 민재는 K9 테라피 재단을 시작해 전국에 걸쳐 군경과 퇴역 군인을 연결했다.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진화했을 뿐이다. 그리고 조용한 순간 그들의 오두막뒤 산책로에서 강바람이 막대기를 쫓고 민재가 석양을 바라볼 때 그들이 다시 느낄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평화가 있었다. 민재는 종종 말했다.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부릅니다. 저는 그냥 강바람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였다. 떠나지 않은 사랑의 이야기였다. 생명을 구한 것뿐 아니라 그것을 되돌려준 개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조금이라도 감동시켰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당신의 개를 안아주세요. 그들이 어떤 기적을 품고 있는지 모릅니다.